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MIT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을 버리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고집한 겁니까? MIT가 전액 장학금에 미국 영주권까지 내밀었던 이란에서 온 16살 물리 천재 소녀, 그녀가 나라를 잃고 선택한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그 오만한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수십억짜리 계약서를 박사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MIT 박사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까지 쫓아왔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다. 비참하게 짓밟히고 나서야 내 말이 옳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었는지 물어봐준 이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얼음벽을 산산조각낸 단 한 번의 사건, 그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보스턴에서 열린 글로벌 과학 영재 캠프의 마지막 날.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 한 통의 속보와 무례한 질문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캠프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합동 발표회장이었습니다. 저와 고향에서 함께 온 영재 친구들은 단상에 앉아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과 교수진들로부터 쏟아지는 질문을 받고 있었죠. 그때 발표회장 뒤쪽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관계자들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중국 매체의 기자가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가로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특종을 잡았다는 듯한 아주 비열하고 흥분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시린 양,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당신들의 조국 이란의 수도에 대규모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민간인 거주구역까지 다 박살이 났다고 하는데요. 전쟁 난 조국에 어떻게 돌아가실 건가요? 그의 말이 통역기를 거쳐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바닥으로 아득하게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의 피가 한순간에 얼어붙어 손끝이 하얗게 질렸고 숨을 들이마실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들은 이미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우리의 공포와 눈물을 무자비하게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하고 평화로운 미국의 아침, 하늘 아래에서 지구 반대편 제 조국의 하늘은 참혹하게 찢겨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발표회장은 아수라장이 된 채 중단되었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온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수십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해서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어 눈동자가 찢어질 듯 아파오던 그날 밤, 제 방문을 두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MIT에서 국제영재 선발을 총괄하는 고위 관계자, 아서 벤스 박사였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세팅된 은발을 한 그는 마치 구원자라도 되는 양, 부드럽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린, 조국의 일은 정말 유감이란다. 기자들의 무례함은 잊어버리렴.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너는 인류의 자산이고 반드시 살아남아 위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해.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듯했지만 저는 그의 파란 눈동자 속에서 아주 차갑고 정교하게 돌아가는 계산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제 책상 위로 미끄러지듯 밀어보냈습니다. 거기에는 MIT 전액 장학금, 수석 연구원 자격, 최고급 기숙사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에는 제 숨통을 조이는 한 문장이 인쇄되어 있었죠. 미국 영주권 취득 및 향후 미국을 연구 거점으로 삼겠다는 서약서였습니다. 네가 이 서류에 사인만 한다면 우리 대학의 모든 인맥과 네트워크를 동원해서라도 네 부모님을 안전한 국가로 구출해주마. 너는 그저 우리를 위해, 위대한 미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 그 천재적인 머리를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때? 아주 합리적인 거래지 않니? 벤스 박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저는 속에서부터 뜨거운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합리적인 거래. 그들은 제 부모님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제 뇌의 가치를 달러로 환산해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틈타 자비로운 구원자의 얼굴을 하고 저를 철저히 소유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재능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폭력보다 더 잔인하고 오만한 엘리트주의의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벤스 박사가 건넨 그 수십억 원짜리, 아니 제 영혼을 팔아넘길 뻔했던 그 서류 뭉치를 집어들어 그의 눈앞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박사님, 제 부모님의 목숨값이 제 물리 공식 몇 개인가요? 남의 나라가 불타는 걸 구경하며 던져주는 당신들의 그 오만한 자선은 단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제 뇌는 당신들의 쇼윈도에 전시될 상품이 아닙니다.
저는 영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게 달아오른 벤스 박사가 방을 나간 직후 저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당장 오갈 데 없는 16살의 이방인 소녀. 부모님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제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짧게 진동했습니다. 유일한 핏줄, 서울로 시집간 언니 파리나였습니다. 시린, 형부가 방금 보스턴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표를 예매했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당장 한국으로 와. 짐도 쌀 필요 없어. 몸만 와. 여기서 언니랑 형부가 널 지킬게. 제발 살아만 있어줘. 언니의 목소리 뒤로 한국인 형부 강무진의 굵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제, 일단 와요. 오면 다 살 길이 생겨. 빨리 공항으로 뛰어가요. 비행기에 오르는 내내 제 마음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혈연을 중시하고 외국인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외국인 사돈. 처녀가 그것도 전쟁난 조국을 등지고 도망쳐온 난민 신세로 굴러들어가다니요. 언니의 시댁 식구들이 저를 끔찍한 짐덩어리로 여길 것이 뻔했습니다. 눈칫밥을 먹으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겠지. 쫓겨나지 않으려면 내 천재성을 증명하고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걸 끊임없이 어필해야만 해.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속에 차갑고 거대한 얼음벽을 세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는 완벽하고 이성적인 기계가 되리라 다짐하면서요. 14시간의 끔찍하고 숨막히는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게이트의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고 낯선 한국의 공기가 폐부로 밀려들어오는 순간 저는 잔뜩 날을 세운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언니 파리나와 낯선 한국인 남자 그리고 나이 지긋한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남편인 강무진 형부와 언니의 시어머니인 윤정의 여사님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짐짓 도도하고 당당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얼마나 성가신 불청객인지 계산하는 눈빛을 보낼 거라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앞에 도착한 윤 여사님은 제 스펙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거칠고 따뜻한 두 손으로 잔뜩 얼어붙어 있던 제 두 뺨을 덥석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붉어진 눈시울로 저를 끌어안으며 통역기도 필요 없는 아주 투박하고도 강렬한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복잡한 물리 공식으로도 절대 해석할 수 없는 저의 완벽한 방어 기제를 단숨에 낸 그 충격적인 첫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이고 내 새끼.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어.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밥은 먹었어. 배고프지. 제 양뺨을 감싸 쥔 윤 여사님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통역기를 거쳐 제 귀에 꽂힌 그 투박한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배가 고프지 않냐고. 그것이 지구 반대편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쳐온 저에게 던진 첫 질문이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MIT의 고위 관계자는 저를 보자마자 제 두뇌의 가치와 위대한 인류의 발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든 지식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위해 얼마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묻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한국의 할머니는 제가 천재이건 말건 노벨상을 받을 제목이건 말건 그런 것에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핏기가 가신 제 얼굴을 보며 이 불쌍하고 어린아이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따뜻한 밥 한 술을 넘기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 그 하나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당황한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자 옆에 있던 형부 강무진이 제 커다란 이민 가방 2개를 번쩍 들어 올리며 씩 웃었습니다. 처제, 이제 아무 걱정 마요. 여긴 한국이야. 하늘에서 총알 날아올 일도 없고 폭탄 떨어질 일도 없어. 형부가 다 지켜줄 테니까 일단 집으로 가요. 어머니가 어제부터 처제 온다고 장을 얼마나 보셨는지 몰라. 공항을 빠져나와 형부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한강의 야경을 보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 친절함의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 이 사람들도 결국 나중에는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의심과 불안의 공식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구의 엘리트 사회에서 제가 배운 세상은 언제나 기브앤테이크, 즉 철저한 조건부 거래였으니까요. 차는 서울의 어느 평범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MIT에서 저에게 약속했던 수영장이 딸린 최고급 대저택과는 거리가 먼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또다시 거대한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집 안가득 진동하는 냄새. 그것은 한국 음식 특유의 마늘 냄새나 된장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낯선 향기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의 정체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돈 처녀가 돼지고기는 입에도 대면 안 된다면서 우리 며느리한테 물어보니까 할랄인지 뭔지 하는 고기만 먹어야 한다더라고. 그래서 무진이 아범시켜서 저기 이태원 이슬람 사원 앞까지 가서 양고기랑 닭고기 제일 좋은 놈으로 떼어왔지. 유튜브 보고 열심히 따라 만들었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윤 여사님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식탁 중앙에는 이란의 전통 스튜인 고름의 사부지가 커다란 뚝배기에 담겨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양고기 케밥과 샤프란을 넣은 노란색 볶음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이슬람교도 사돈 처녀를 위해 이 연세 지긋한 한국인 할머니가 돋보기를 끼고 유튜브 영상을 더듬더듬 찾아가며 꼬박 이틀을 세워 할랄 페르시아 요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자리에 앉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고름에 사부지를 한 입 더 넣었습니다. 완벽한 이란의 맛은 아니었습니다. 특유의 허브향 사이로 묘하게 한국의 고추장이 약간 섞인 듯 칼칼하고 매콤한 끝맛이 혀끝을 맴돌았습니다. 완전히 어설프고 기상천외한 퓨전 요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국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 아주 낯선 뜨거움이 온몸으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맛이 이상해? 어이구, 고추장을 한 숟갈 넣었더니 매운가 보네. 억지로 안 먹어도 돼. 윤 여사님이 당황하시며 물잔을 내미셨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쥔 채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식탁 위로 번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한 번 터진 울음은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MIT의 차가운 회의실에서도 폭격 소식을 처음 들었던 기숙사 방에서도 독하게 참고 버텼던 눈물이었습니다. 완벽한 천재로 보이기 위해, 상처받지 않는 기계로 보이기 위해 겹겹이 쌓아 올렸던 차갑고 거대한 얼음벽이 고추장이 섞인 이 정체불명의 따뜻한 스튜 한 그릇에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저를 위대한 과학자로 대접하며 영주권을 내밀었지만 한국은 저를 며칠 굶은 불쌍한 막내딸로 대접하며 뜨거운 밥을 내밀었습니다. 내 조국이 불타 없어졌다는 사실보다 내가 당장 배가 고프고 춥다는 사실에 더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안전함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이라면, 이 사람들의 곁이라면 내가 굳이 천재가 아니더라도, 굳이 세상의 쓸모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쫓겨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제가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자 윤 여사님은 제 등짝을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로 퍽퍽 두드려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밥 넘어갈 땐 우는 거 아니야. 사람이 속이 든든해야 슬픔도 이겨내고 버티는 거다. 부모님 소식은 무진이가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으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밥이나 많이 먹어. 그날 밤 저는 한국 아파트 특유의 따뜻한 온돌바닥에 누워 정말 오랜만에 깊고 단잠에 빠졌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훈훈한 열기가 제 얼어붙은 뼛속까지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전쟁의 공포도 부모님에 대한 불안도 그 순간만큼은 저 멀리 물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 출근 준비를 하던 형부 강무진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처제, 어제 푹 잤어요. 자, 이건 형부가 처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처제 그 천재적인 머리, 한국에 왔다고 그냥 썩히면 벌받아. 형부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괴물들만 모인 과학고등학교에 특별 편입학을 성사시켜놨어. 당장 다음 주부터 출석하면 돼.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식탁 위로 쨍그랑 떨어졌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가족의 품에서 안식을 찾았다고 생각한 것은 저만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그것도 전국의 내로라 하는 천재들이 목숨을 걸고 입시 경쟁을 벌인다는 한국의 과학고등학교라니요. 말도 완벽하게 통하지 않는 이방인 소녀가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한국의 엘리트 교육 현장에 던져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따뜻한 가족이라는 환상은 하루아침에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하버드 영재 캠프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숨막히는 전쟁터, 한국과학고등학교라는 지옥의 교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무시무시한 정글에서 살아남아
제 천재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한 소년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지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홍부의 차에서 내려 처음 마주한 한국과학고등학교의 정문은 거대한 회색빛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MIT 캠프의 자유롭고 활기찬 잔디밭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짙은 남색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무거운 백팩을 맨 학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닥만 보며 빠른 걸음으로 교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서구적인 이목구비에 커다란 후드티를 뒤집어 쓴 제 모습은 마치 정밀하게 깎여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다. 바퀴들 사이에 툭 떨어진 이물질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특별 배려로 편입학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지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숨통을 조여온 것은 지독한 적막감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실 안에는 차프심이 종이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와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개의 까만 눈동자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꽂혔을 때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보다 명백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이름과 이란에서 왔다는 사실, 그리고 국제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라는 스펙은 이미 소문으로 쫙 퍼져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저는 환영받을 새로운 친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내신 등급을 깎아먹을 가장 강력하고 이질적인 포식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턱을 치켜들고 교실 맨 뒷자리 구석으로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누가 친구라도 해달래. 어차피 언어조차 완벽하게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제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 콧대 높은 우물 안개구리들을 짓눌러버리고 제 가치를 증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제 부모님을 구출하기 위해 제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제 오만함이 교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심화 물리 시간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물리 선생님은 칠판에 복잡한 유체 역학의 난제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의 변형 모델로 대학원생들도 며칠을 싸매고 고민해야 할 수준의 악랄한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은 분필을 내려놓으며 한국어로 무언가를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통역 앱을 통해 이어폰으로 들려온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번 학기 내에 푸는 학생에게는 내신 만점과 함께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전, 학교 대표 티켓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교실 안의 학생들은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며 미친 듯이 공식을 노트에 베껴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그 문제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였습니다. 굳이 복잡한 계산식을 수십 줄씩 나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공간의 변수를 아주 조금만 비틀어 직관적으로 접근하면 단 3줄의 공식으로 답이 튀어나오는 구조였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일제히 저를 향해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뚜벅뚜벅 교단 앞으로 걸어 나가 물리 선생님의 손에 들린 하얀 분필을 말없이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칠판의 빈 공간에 제가 머릿속으로 그린 직관적인 공식을 거침없이 휘갈기기 시작했습니다. 타탁 타다닥. 고요한 교실에 분필이 칠판을 때리는 경쾌한 마찰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적분 기호와 시그마, 그리고 미지수들이 춤을 추듯 얽히고 설키며 단 1분 만에 완벽한 해답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분필을 탁 내려놓고 돌아서는 순간 교실은 문자 그대로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입은 떡 벌어져 있었고 물리 선생님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칠판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향해 어깨를 한번 으슥해 보이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엎드렸습니다. 제가 천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엔 너무 시시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저를 교실에서 더욱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외계인 보듯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매점에서 사온 차가운 샌드위치를 들고 인적이 드문 도서관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밥을 먹을 때도 무리를 지어 다니며 끊임없이 예상 문제를 묻고 답했습니다. 그들의 교과서는 형광펜과 포스트잇으로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창의성이나 직관력은 하나도 없이 그저 기계처럼 주입식으로 외우기만 하는 딱한 녀석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이 며칠 밤을 세운 노력 따위는 단 10분 만에 짓밟아버릴 수 있어. 그런 제 오만한 얼음벽에 처음으로 균열을 만들며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반의 반장이자 제가 전학 오기 전까지 이 학교의 압도적인 전교 1등이었던 남학생 선우혁이었습니다.
선우혁은 다른 아이들처럼 저를 질투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차분하고 무심한 눈동자로 제 풀이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혼자 도서관에서 양자 역학 논문을 영어로 작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우혁이 맞은편에 불쑥 노트북을 내려놓고 앉더니 제 모니터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6번째 줄, 수식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 소수점 셋째 자리 계산이 틀렸잖아. 그의 입에서 나온 유창하지만 억양이 딱딱한 영어를 듣는 순간 저는 발끈해서 쏘아붙였습니다. 겨우 소수점 하나야. 전체적인 흐름과 직관적인 아이디어가 훨씬 중요한 거 아냐. 이런 자잘한 계산 따위는 나중에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고. 저는 영어로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제 날선 반응에 선우혁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직관이 뛰어난 건 인정해. 하지만 실인 여긴 한국이야. 한국에서는 우주선 발사 궤도를 계산할 때 소수점 셋째 자리 오류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 우리는 완벽해질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을 검증하고 또 검증해. 혼자서 100점을 맞는 천재보다 완벽을 위해 함께 밤을 새우는 팀이 결국엔 이기는 법이라고. 선우혁은 서툰 영어에 한국어를 섞어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묘하게 제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팀이라고. 서구의 엘리트 사회에서 팀이라는 것은 그저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자들이 제 발목을 잡는 거추장스러운 족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희들의 그 미련한 노력과 팀워크가 내 천재성을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며칠 뒤 제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중간고사 대체 프로젝트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차세대 고효율 에너지 그리드망을 이론적으로 설계하라는 무시무시한 과제였습니다. 선생님은 4명씩 조를 짜서 진행하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열등한 녀석들과 점수를 나누느니 차라리 혼자서 완벽한 모델을 만들어 이 학교의 모든 콧대를 꺾어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꼬박 일주일을 밤낮 없이 도서관에 틀어박혔습니다. MIT 캠프에서 다루었던 최신 논문들을 인용하고 저만의 독창적인 물리 공식을 대입하여 완벽에 가까운 그리드 설계도를 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제출을 단 하루 앞둔 날 밤 저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도를 실제 한국이라는 지형에 대입하는 순간 모든 공식이 엉켜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특유의 사계절 기후 변화에 따른 전력 소비량의 극단적인 편차, 산이 많은 지형의 송전탑 저항값, 그리고 복잡한 도심의 지하 전력망 데이터가 저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서구의 평원지대를 기준으로 세운 제 완벽한 공식은 이 좁고 복잡한 한국 땅에서는 도무지 작동하지 않는 반쪽짜리 쓰레기였습니다. 이제 와서 한국어로 된 방대한 데이터를 혼자서 수집하고 번역하여 대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나의 직관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에 부모님을 구할 티켓인 1등 자리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혼자 헐떡이고 있을 때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우혁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며칠째 밥도 굶어가며 혼자 끙끙대고 있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나를 비웃고 조롱하겠지.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고 손가락질하겠지. 저는 방어적으로 잔뜩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선우혁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제 책상 위로 백과사전만큼 두꺼운 검은색 바인더 하나를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바인더의 겉면은 얼마나 손을 탔는지 너덜너덜했고 안에는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방대한 양의 한국 지형 데이터와 기상청의 전력 소비 패턴 자료들이 아주 깔끔하게 영문으로 번역되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로 묻자 선우혁은 피곤한 듯 목을 한번 꺾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못 찾고 헤매고 있는 변수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조원들이 다 같이 밤새워서 번역하고 정리한 데이터야. 이 완벽한 공식에 이것만 대입하면 최고의 모델이 나오겠지. 가져다 써. 제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전 단 한 자리를 두고 피 튀기게 싸우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적군인 나에게 자신들이 피땀 흘려 모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조건 없이 넘겨주는 것일까요? 어째서? 너는 나를 이겨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잖아. 내가 이 데이터를 써서 완벽한 과제를 내면 넌질 텐데. 제 질문에 선우혁은 뒤를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저를 향한 적대감도 알량한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하고 기이한 연대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이방인 경쟁자에게 기꺼이 무기를 쥐어주는
이 이상한 소년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기상천외한 방식의 팀워크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제 조국의 부모님을 구해내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우역에게 어째서 경쟁자인 나에게 이런 무기를 넘겨주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우역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1 더하기 1이 2라는 진리를 말하듯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니까. 네가 만점을 받든 내가 만점을 받든 결국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대회에 나가서 이겨야 하는 건 한국팀이야. MIT나 하버드 애들이 콧대 높이고 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박살을 내줘야지. 혼자서 1등 해봤자 팀이 지면 무슨 소용이야. 빨리 그 공식에 대입이나 해. 시간 없어. 그날 밤 저는 도서관 열람실에 앉아 소리 없이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배웠던 차가운 생존 법칙이 이작고 이상한 나라의 교실에서 완벽하게 박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피땀 흘려 모은 데이터를 제 공식에 대입하자 프로젝트는 완벽한 결과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저와 선우역은 나란히 국제물리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최종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제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올림피아드 결승전 출국을 불과 보름 앞두고 열린 국가대표 합숙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천재들이 모인 연수원 식당에서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식당 벽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에서 정규 방송이 끊기고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역대 최대 규모의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현재 이란 전역의 통신망과 전력망이 완벽하게 파괴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전면 단절된 상태입니다.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앵커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웅웅거리며 멀어졌습니다. 들고 있던 쇠젓가락이 식판 위로 쨍그랑 떨어졌습니다. 전면 단절. 그 말은 곧 피난처를 찾아 떠돌고 계실 부모님의 생사를 이제는 영영 확인할 길이 없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통신탑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긴 전쟁통에서 노부부가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선우역과 다른 팀원들이 놀라 저를 불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수원 건물의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올라 옥상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매서운 겨울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옥상 난간 근처에 서서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며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었습니다. 제가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을 3분 만에 풀어내면 무엇합니까? 양자역학의 오류를 짚어내고 우주의 기원을 계산해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작 폭탄이 떨어지는 하늘 아래에서 부모님의 숨통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이 알량한 물리 공식들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역겨웠습니다. 차라리 MIT의 그 더러운 백지수표에 사인을 했더라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부모님을 구출해달라고 그 오만한 박사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았더라면. 지독한 후회와 절망감이 저를 집어삼켰고 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옥상 철문이 쾅 하고 열리며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제, 시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연수원 선생님들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서울에서부터 미친 듯이 차를 몰고 달려온 형부 강무진과 언니 파리나였습니다. 형부는 옥상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단숨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본 형부의 표정은 단순히 처제를 걱정하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맹수와도 같은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형부, 다 끝났어요. 통신망이 다 파괴됐대요.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영영 알 수가 없게 됐어요. 제가 천재면 뭐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쓰레기예요. 제가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자 형부 강무진이 제 양어깨를 꽉 틀어주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시린. 포기하기엔 아직 일러. 넌 물리를 믿지. 형부는 한국 아저씨들의 오지랖을 믿어. 통신망이 끊겼다고. 미국 인공위성이 못 찾는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사막에 도시를 세우고 맨손으로 석유를 파낸 한국 건설쟁이들의 끈기를 무시하면 안 되지. 저는 형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부 강무진은 중동 지역의 교량과 댐을 건설하는 대형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 출신이었습니다. 형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 김 소장님, 접니다. 강무진. 예, 다름이 아니라 제 처가 쪽 어르신들이 테헤란 외곽에 고립되셨는데 통신이 다 끊겼습니다.
그쪽 현장에 우리 시멘트 납품하던 현지 업자 알리시 있죠. 그 친구 통해서 외곽 라인 좀 다 뒤져봐 주십시오. 최 반장님, 예, 무진입니다. 이란 남부 국경 쪽으로 넘어가는 루트 아시죠? 그쪽으로 우리 중장비 넘기던 트럭 기사들 무전망 좀 열어주세요. 사람 2명만 찾읍시다. 그것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최첨단 군사 위성이나 정부의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중동에 펄펄 끓는 사막 한가운데서 땀 흘리며 모래바람을 마셨던 한국 건설 노동자들. 그들이 현지인들과 밥을 나누어 먹고 멱살을 잡고 싸우며 때로는 목숨을 구해주며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어놓은 민간 네트워크가 실시간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두바이의 한국인 소장이 테헤란의 시멘트 업자에게 연락하고 사우디에 있는 한국인 반장이 이란 국경을 넘나드는 트럭 기사들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통신망이 파괴되었다면 직접 차를 몰고 비포장도로를 달렸고 전화가 안 되면 사람을 보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냈습니다. 밤새도록 형부의 전화기는 불이 났습니다. 연수원 휴게실에 언니와 윤 여사님까지 합류하여 우리는 숨죽여 형부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윤 여사님은 가져오신 염주를 돌리며 끊임없이 불경을 외고 계셨습니다. 이란의 알라신이든 한국의 부처님이든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이 아이의 부모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요. 그리고 새벽 3시 20분 형부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위성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형부의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그의 굵은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 어르신, 저 무진입니다. 팔이나 남편이요. 아유, 살아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부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게 휴대폰을 넘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심한 잡음과 함께 제가 그토록 듣고 싶어 미칠 것 같았던 익숙하고도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린, 내 딸 시린이니 우린 안전하단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지하 벙커에 숨어 있어. 여기서 한국인 감독관이 위성전화를 빌려주었어. 밥 잘 먹고 있니? 아프진 않고. 엄마였습니다. 하늘에서 폭탄이 쏟아져 내리는 지옥 속에서도 기적처럼 한국 건설 현장의 지하 대피소로 피신하여 목숨을 부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거대한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이름 모를 한국인 아저씨들의 징그러울 만큼 끈질긴 오지랖과 끈끈한 정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붙잡고 짐승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절망의 끝에서 터져나온 가장 완벽한 환희이자 이 기적 같은 나라의 사람들을 향한 맹렬한 감사함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생존을 확인한 그날 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완벽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방인 천재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만 명의 한국인 가족들이 든든하게 등 뒤를 받쳐주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가자, 짐 싸자, 선우혁. 일본으로 건너가서 MIT고 도쿄대고 다 박살을 내버리자고. 다음날 아침 저는 누구보다 밝고 결의에 찬 얼굴로 선우혁과 팀원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한 팀이 되어 출국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머릿속의 직관력과 지능은 2배 이상으로 팽창하는 듯 했습니다. 그 어떤 악마 같은 문제가 나와도 전부 찢어버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도쿄로 출국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합숙훈련소 정문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차문이 열리며 구두를 신은 발이 빠져나왔을 때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말끔한 은발머리에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 서류 가방을 들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나타난 불청객. 그는 바로 보스턴에서 저에게 서약서를 들이밀었던 MIT의 아서 벤스 박사였습니다. 그가 태평양을 건너 이 늦은 밤 한국의 훈련장까지 저를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류 가방에서 꺼내든 제안은 부모님의 안전을 믿기로 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잔인한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거대하고 교활한 마지막 유혹 앞에서 가슴에 단 태극마크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훈련소 정문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검은색 세단. 그 차가운 금속성 광택은 방금 전까지 부모님의 생존 소식을 듣고 펄펄 끓어올랐던 제 심장을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열린 차문 사이로 완벽하게 다려진 고급 수트와 은발을 번쩍이며 내린 사람은 분명 아서 벤스 박사였습니다. MIT에서 국제영재 선발을 총괄하는 고위 관계자이자 제게 부모님의 안전을 믿기로 조국을 버리라고 강요했던 그 오만한 서구 엘리트주의의 상징 말입니다.
그는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전혀 위축됨 없이 오히려 이 초라한 한국의 훈련소 건물을 비웃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훈련소 주변의 흙냄새를 덮어버리며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곧 거대한 자본과 권력의 냄새였습니다. 시린, 이 작은 나라의 구석진 훈련소까지 너를 찾아오느라 꽤 고생을 했단다. 네가 보스턴에서 내 제안을 거절하고 도망쳤을 때 나는 네가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어린아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며칠 전 이란의 대규모 폭격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네가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을지 걱정이 되더구나. 그래서 내가 직접 선물을 하나 들고 태평양을 건너왔지. 벤스 박사는 훈련소 1층의 낡은 면회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 가방에서 다시 한번 그 지긋지긋한 두꺼운 파일 뭉치를 꺼내어 탁자 위로 밀어보냈습니다. 보스턴의 기숙사 방에서 제가 반으로 찢어버렸던 바로 그 백지 수표와 서약서였습니다. 새로 인쇄된 빳빳한 종이 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금액과 조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종이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노려보자 벤스 박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뱀처럼 교활하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방금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부모님과 위성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이미 정보망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 한국의 민간 건설업자들이 꽤나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렸더구나. 하지만 시린, 아주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보자꾸나. 지하 벙커. 그곳이 언제까지 안전할 것 같니? 물과 식량이 떨어지면, 현지 무장 세력이 벙커의 입구를 찾아내면, 그 늙고 힘없는 네 부모님은 결국 도간에 든 쥐처럼 굶어 죽거나 총에 맞을 운명이야. 전화 한 통 연결했다고 목숨을 건진 게 아니란 말이다. 그의 말은 예리한 비수처럼 제 폐부를 찔러 들어왔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형부의 네트워크가 기적처럼 부모님을 찾아냈지만 전쟁의 한가운데서 민간인의 힘만으로 두 노인을 국경 밖으로 빼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벤스 박사는 제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정확히 포착하고는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와 함께 밖에서 대기 중인 차에 타렴. 공항에는 보스턴으로 직행할 전용기가 시동을 켜놓고 널 기다리고 있어. 네가 비행기에 오르는 즉시 미국 국방부와 협력. 관계에 있는 특수구출팀이 네 부모님이 숨어있는 벙커의 좌표로 출동할 거다. 한국의 민간인들은 할 수 없는 오직 미국의 거대한 자본과 군사력만이 해낼 수 있는 완벽한 구출 작전이지. 내일 아침이면 네 부모님은 안전한 보스턴의 최고급 병실에서 너를 안아보게 될 거야. 물론 온 가족의 미국 영주권은 내가 완벽하게 보장하마.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의 밧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좇았던 엘리트의 삶, 수십억 원의 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즉각적이고 확실한 생존 보장. 이 모든 것이 탁자 위에 놓인 종이 한 장과 펜자루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인 뇌세포들은 당장 펜을 집어들고 사인을 하라고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태극마크.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들 부모님이 시체가 되어 돌아오신다면 제 천재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탁자 위에 펜을 쥐었습니다. 벤스 박사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펜끝이 하얀 종이 위에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회실의 낡은 미닫이 문이 드르륵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처제, 짐은 다 쌌어요. 내일 아침 일찍 공항 가야 하니까 빨리 올라가서 눈 좀 붙여. 양손에 따뜻한 캔 커피를 잔뜩 든 형부 강무진과 제 국가대표 트레이닝복 상의를 팔에 걸친 선우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면회실 안에 앉아있는 벤스 박사를 보고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탁자 위에 놓인 영문 계약서와 제 손에 들린 펜을 보고는 단숨에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형부의 굵은 턱선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벤스 박사는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통역기를 통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방해하지 마시죠. 이 천재 소녀는 지금 자신의 인생과 부모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가장 위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중이니까요. 그 말을 들은 형부는 벤스 박사에게 화를 내거나 저를 말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배신자라고 욕하며 당장 펜을 내려놓으라고 소리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탁자 위로 다가와 제가 쥐고 있는 손 위에 자신의 크고 거친 손을 살포시 폭에 얹었습니다. 시린, 이 사람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 사인하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더 빨리 안전한 곳으로 모실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형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형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부 네트워크로 현지의 식량도 넣어주고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는 있지만 국경을 넘는 구출 작전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려. 근데 저 사람들은 더 빠르게 두 분을 빼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시린,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형부는, 아니 우리 한국 식구들은 다 이해해.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도 뛰어드는 사람들이니까. 네가 우리를 버리고 미국으로 간다고 해도 절대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직 가족만 생각해. 다른 건 다 버려도 돼. 형부의 그 묵직하고도 슬픈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신들의 조국을 대표할 선수를 뺏기는 마당에 저 서구의 자본가에게 굴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의 안위와 제 부모님의 목숨만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선우역을 보았습니다. 선우역은 아무 말 없이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던 짙은 남색과 보라색이 섞인 한국 국가대표 트레이닝복을 제 어깨 위에 툭 걸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제 차가운 손에 쥐어주며 아주 덤덤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미국으로 도망가면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근데 남아서 나랑 같이 도쿄로 가면 내가 가진 데이터 전부 다 바쳐서라도 네가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 서게 만들어줄게. 선택은 네가 해. 천재시린. 손에 쥐어진 캔 커피의 뜨거운 열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심장 속으로 미친 듯이 파고들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뜨거움. 공항에 도착한 첫날 윤 여사님이 제 입에 넣어주셨던 그 매콤하고 뜨거운 고름의 사브지의 맛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번역한 데이터를 제 책상에 툭 던져놓고 가던 선우역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통신이 끊긴 이란 사막 한가운데서 기적처럼 부모님을 찾아내 연결해준 그 수많은 한국 아저씨들의 투박한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MIT에 수십억 원짜리 백지수표를 버리고 이 낯선 땅으로 도망쳐 온 이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합리적인 공식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맹목적이고 미련한 사랑. 그 끈끈한 정이라는 이름의 무기가 저를 완전히 감싸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스 박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파란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펜을 탁자 위로 툭 던졌습니다. 시린,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설마 그 알량한 감상에 젖어 부모님의 목숨을 포기하겠다는 거냐? 벤스 박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깨에 걸쳐져 있던 한국 국가대표 트레이닝복을 제대로 꿰어 입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선명하게 박힌 태극마크가 유난히 무겁고도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트레이닝복의 지퍼를 턱 밑까지 끝까지 올려 입으며 아주 또박또박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MIT의 구출 작전은 필요 없습니다. 제 부모님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집요한 한국 아저씨들이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뇌를 달러로 계산하는 나라의 용병으로 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밤 따뜻한 밥을 먹었는지를 물어봐준 이 사람들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뛸 겁니다. 그러니 이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는 두 번 다시 제 눈앞에 들이밀지 마시죠. 저는 영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그 완벽하고 달콤한 계약서를 양손으로 움켜쥐고는 벤스 박사의 눈앞에서 아주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찢겨나간 종이 조각들이 겨울바람이 스며드는 면회실 바닥으로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벤스 박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저는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양옆에는 산처럼 든든한 한국의 형부와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된 선우역이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요. 후회하게 될 거다. 아주 비참하게 짓밟히고 나서야 내 말이 옳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독서를 퍼부으며 벤스 박사가 면회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검은 세단이 굉음을 내며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뜨거운 전의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드디어 국제물리 올림피아드 결승전이 열리는 일본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비행기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다짐했습니다. 이기겠다. 반드시 완벽하게 승리해서 제 부모님을 지켜준 이 나라의 금메달을 바치겠다. 하지만 결전의 장소인 도쿄 대학의 거대한 홀에 들어선 순간 우리의 그 뜨거운 결의는 너무나도 참혹한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천재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대회 주최 측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한 마지막 실험 과제. 그것을 본 순간 각국의 대표팀, 지도, 교사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너무나도 압도적인 난이도에 절망하며 그 자리에서 펜을 내려놓고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등학생 영재들의 수준을 벗어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조차 수십 년 넘게 매달렸지만 도무지 풀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영원한 미제로 포기해버렸던 이른바 악마의 영역이라 불리는 초고난도 비선형 동역학의 실제 적용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절대 풀 수 없도록 설계된 이 잔인한 장벽 앞에서 제한 시간은 겨우 4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저의 천재적인 직관력과 한국팀의 희생적인 조직력은 이 불가능에 가까운 악마의 난제를 뚫고 세계의 정점에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서 저는 전 세계를 향해 어떤 통쾌한 대답을 던지게 될까요? 일본 도쿄 대학의 거대한 돔 형태의 결승전 경기장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선발된 최상위 영재들이 모인 자리였지만 대회 주최 측이 중앙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마지막 결승 과제를 띄운 순간 그곳은 곧 거대한 절망의 늪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스크린에 뜬 문제의 정체는 이러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자연재해 상황 속에서 한 국가의 거대한 전력망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수만 개의 변수를 제어하는 완벽한 융합 공식을 설계하라는 것이었죠. 제한 시간은 단 4시간. 각 국가의 대표팀에게는 개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국가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대회에서는 4명의 팀원이 각자 한 문제씩을 맡아 개인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상식이자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우수한 개인 성적은 곧 미국 아이비리그 진학을 보장하는 황금 티켓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악마 같은 난제 앞에서는 그 어떤 개인의 천재성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미국 대표팀의 학생들은 연신 머리를 감싸쥐며 욕설을 내뱉었고 중국 대표팀은 아예 펜을 내려놓고 패배를 직감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외치고 있을 때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신경세포들이 미친 듯이 스파크를 튀기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기상 이변의 변수들. 이것은 제가 한국과학고등학교 도서관에서 며칠 밤을 새우며 끙끙대던 바로 그 문제의 확장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비웃는 대신 선우혁이 무심하게 던져주었던 두꺼운 검은색 바인더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변화무쌍한 사계절과 거친 산악 지형을 버텨내는 전력망 데이터. 그 방대하고도 정교한 한국의 실측. 데이터들이 제 머릿속에 직관적인 물리 공식과 거대한 화학 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보인다. 길이 보인다. 어떻게 변수를 통제해야 하는지 그 완벽한 흐름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이게도 저에게는 물리적인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 직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하위 변수들을 동시에 계산하여 하나의 식에 대입해야만 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연산과 검증을 처리하려면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어도 최소 10시간은 좋게 걸릴 작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겨우 3시간 30분 남짓.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해. 여기서 끝인 건가? 결국 개인의 천재성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물리적 장벽 앞에서는 한낱먼지에 불과한 것인가? 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자신의 문제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선우혁이 불쑥 제 팔꿈치를 툭 쳤습니다. 시린, 표정이 왜 그래? 너 답 찾았지? 길이 보이냐? 제가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찾았어. 근데 혼자서는 도저히 계산할 시간이 안 나와. 변수가 너무 많아. 나 혼자서는 절대 3시간 안에 증명할 수 없어. 끝났어. 그 말을 들은 선우혁은 아주 잠시, 정말 찰나의 순간 동안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이 풀어야 할 개인 과제 시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험지에는 그가 한국에서 수년 동안 피땀 흘려 준비해온 노력의 결정체가 담겨 있었고 그것을 풀어내면 그토록 원하던 세계 최고의 명문대 진학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우혁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시험지를 쫙 뒤집어버리더니 뒷면에 새하얀 백지가 위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반대편에 앉아있던 우리 팀의 김지훈과 박도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눈빛 교환. 그것은 언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한국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지독하고도 끈끈한 텔레파시였습니다.
김지훈과 박도진 역시 씩 웃으며 미련 없이 자신들의 시험지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시린, 지금부터 네 머릿속에 있는 그 직관적인 큰 그림을 우리한테 쪼개서 던져. 내가 A구역 변수를 계산할게. 지훈이가 B구역을 맡고 도진이가 우리 둘의 값을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한다. 넌 그냥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우리한테 지시만 내리고 마지막 결론만 뽑아내. 까짓것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풀다 포기한 문제 우리 한국팀이 다 같이 박살 내주자.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너희들 미쳤어. 이렇게 하면 너희 3명의 개인 점수는 0점이 돼. 개인 메달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너희들의 미래가 걸려있잖아. 선우혁이 펜의 뚜껑을 입으로 물어 뜯어내며 저를 향해 싱긋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잖아. 미국 애들처럼 각자 잘나서 100점 맞고 혼자 메달 따는 건 우리 스타일 아니야. 한국에서는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네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야. 그러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첫 번째 공식부터 불러. 시간 없어 천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구의 엘리트주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팀원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지독하게 미련하고도 위대한 한국. 특유의 희생적 팀워크가 이 도쿄의 거대한 결승전 무대 한가운데서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의 4시간은 마치 거대한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의 공식들을 미친 듯이 쏟아내며 변수들을 분배했습니다. 선우혁과 지훈이, 도진이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손가락에 쥐가 나도록 볼펜을 굴리며 수천 개의 연산을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팀들이 자신들의 개인 점수를 1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각자 고군분투하며 이기적으로 싸우고 있을 때 오직 대한민국 대표팀의 4명만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서로의 숨소리를 공유하며 악마의 난제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고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이면지가 눈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장내 아나운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선우혁이 피가 맺힌 손가락으로 마지막 검증값을 제게 던졌습니다. 저는 그 값을 받아 제 최종 공식의 마지막 빈칸에 우겨 넣었습니다.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수십 년 동안 뚫지 못했던 그 견고한 장벽이 한국의 고등학생 4명이 뭉친 땀방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표를 찍음과 동시에 경기 종료를 알리는 날카로운 버저 소리가 돔 경기장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채점을 마친 심사위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미제로 남을 줄 알았던 마지막 과제에서 완벽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만점입니다. 개인 점수를 포기하고 팀 전원이 하나의 문제에 매달린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전략. 올해 국제물리 올림피아드의 압도적인 종합 우승은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각국의 천재들과 지도 교수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악 섞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선우혁과 지훈이, 도진이는 서로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땀 냄새 나는 보라색 트레이닝복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끈끈한 정과 희생이 만들어낸 찬란한 기적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경기장 밖으로 나오자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백 명의 외신 기자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터지는 가운데 보스턴에서 저를 괴롭혔던 그 중국 매체의 기자가 또다시 무례하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시린 양, 당신은 조국이 불타는 와중에 MIT의 수십억 원짜리 제안과 미국 영주권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국팀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개인 성적을 바닥으로 던지면서까지 당신을 도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고집한 겁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주변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왼쪽 가슴에 달린 태극마크를 오른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모래바람을 뚫고 제 부모님을 벙커로 피신시켜준 한국의 건설 현장 아저씨들의 투박한 미소와 저를 위해 밤새 돋보기를 끼고 할랄 스튜를 끓여주신 윤 여사님의 거친 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양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준 이 미련하고도 위대한 한국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똑바로 응시하며 제 인생에서 가장 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전 세계를 향해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저를 데려가기 위해 제 머릿속에 든 뇌의 가치를 달러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낯선 공항에 도착한 저를 안아주며
오늘 하루 따뜻한 밥을 먹었는지를 가장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서구의 엘리트 사회에서 저는 철저하게 혼자 고립된 천재였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는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제 뇌는 개인이 가질 수 있지만 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오직 이 대한민국의 따뜻한 정뿐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시린입니다. 저는 영어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제 대답이 통역기를 타고 흘러나가는 순간 그 무례했던 중국 기자의 입이 서서히 다물어졌고 주변을 둘러싼 수백 명의 서구 기자들은 무언가에 크게 얻어맞은 듯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자본과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한국인들의 뜨거운 한 끼와 맹목적인 희생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천재 소녀의 인생을 바꾼 72시간의 사투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MIT가 내민 수십억 원의 수표, 통신이 끊긴 사막에서 기적을 만든 수백 명의 교민들, 그리고 수십 년간의 미제를 풀어낸 기적 뒤에 숨겨진 세 장의 뒤집어진 백지 시험지. 결국 MIT의 벤스 박사는 이렇게 패배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십억 달러로 뇌를 사려 했지만 한국은 밥 한 끼로 천재의 심장을 얻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이방인 소녀의 내일을 믿어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거대한 자본이 영주권을 인질로 몰아세울 때 한국의 가족들은 조용히 매콤한 스튜를 끓여냈고 16살의 아이들은 묵묵히 자신의 메달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바보 같은 그 희생이 이기적인 세상을 완벽하게 이겨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비를 함께 맞아주는 대한민국의 진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우리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